네, 안녕하세요. 백설 고준 남자 킬리만입니다. 2020년이 되고 나서 제가 조금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스 읽는 시간이 많이 할애가 안 되네요. 시간 관리를 잘해서 앞으로 방송을 틈틈이 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어떤 뉴스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쭉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국제 정세, 이란하고 미국의 국제 정세에 의해서 코인 가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많이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장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의 움직임을 꾸준히 관찰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2020년 1월 8일 어떤 뉴스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거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2020년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원년이 될 것이다. 블룸버그가 자체 발간한 2020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은 2020년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각광을 받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암호화폐 선물 등 파생 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이고 시장의 성숙도가 제고될 전망입니다. 올해 암호화폐 업계는 기관 투자 참여가 증가할 것이고 시장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며 그리고 펀더멘탈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외에 USDT,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입지 강화도 예상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네요. 이거 2020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 보고서, 이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 인정을 받는 원년이 될 거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 금융 시장 자체가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꾸준히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선물 등 파생 상품 거래가 하게 될 것이고, 이 말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들도 지금 선물 옵션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 참여가 계속 증가하겠죠. 법적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기관들이 안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투자 상품보다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은 법적인 문제만 해결되고 안전성에 대한 문제만 해결된다고 하면은 기관들은 비트코인 투자나 암호화폐 투자 쪽에 더 많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축소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초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축소되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변동성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은 투자 상품으로 보기에 조금 이제 위험하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블룸버그지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시장 자체가 커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강화된다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나 펀더멘탈이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들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 공고안 자체가 각 나라에서 법규화가 되면서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가고 쭉정이가 이게 걸러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강화되는 그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커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 자체가 입지가 커져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테더사 같은 경우는 뉴욕 검찰하고 현재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은 스테이블의 입지는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지만은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트코인들을 살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따로 이제 움직이는 거고, 이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주는 것 자체는 스테이블 코인의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시장의 파이가 많이 커져 나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늘어나고 입지가 강화된다는 것 자체는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거고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뉴스들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을 안 좋게 이야기하는 뉴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이제 CBDC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올 건데, CBDC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간 업체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CBDC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들 하기 때문에 정부 쪽 그리고 중앙은행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그런 발언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안 좋은 형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테니까 그런 뉴스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CBDC 같은 경우는 뭐 정부나 중앙은행 쪽에서 나름대로 또 이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민간 업체에서 또 나름대로의 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은 나중에 가서 이 CBDC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결고리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암호화폐 쪽에도 CBDC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각도로 지금 시나리오를 짜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오랜만에 공포 탐욕 지수가 50일 중립 단계까지 회복이 되었네요. 자, 오랜만에 지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자체는 0에 가까울수록 공포스러운 거고, 그리고 100에 가까울수록 이제 환희에 찬 거죠. 한동안 이 0에 가까운 쪽 20, 30 쪽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와서 이제 중립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는 23, 굉장히 극심한 공포에 있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39 공포 속에 있었고, 어제만 해도 공포 속에 있었는데 오늘 중립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바라봤을 때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은 또 50% 이상이었던 시간 자체가 거의 한 40에서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 밑으로 내려갔던 시간들 자체가 거의 한 60% 정도 수준 되지 않나 싶네요, 시간상으로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50 이상으로 올라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포 탐욕 지수를 투자에 활용하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0에 가깝고 공포스러울 때, 소위 시장 자체에 피비린내가 날 때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가 100에 가까워질수록 길거리에서 환호성이 일어날 때 여기서는 이제 매도할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빠져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투자에 오래된 격언이 있죠.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팔아라. 공포스러울 때 나도 같이 공포스러우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 환희가 생겼을 때 같이 환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시점에 빠져나가야 되는지 그런 각도기를 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공포스러울 때, 그리고 나 스스로 환희를 느끼고 있었을 때, 그럴 때는 이 지표를 한 번씩 보시고 나는 이 시장에서 잠깐 나와서 시장을 한번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마인드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올해는 환희로 한번 가보았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작년 같은 경우는 환희였을 단계가 한 6월 정도 한번 있었던 게 다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료도 하나 있네요. 3년간 중국 디지털 자산이 해외로 유출한 금액이 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400억이면은 1달러 1200원 치면은 48조죠. 48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되고요. 2019년 전세계 디지털 자금 세탁 방지 AML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최근 3년간 중국의 디지털 자산 해외 유출 자금 규모는 400억 달러로 중국 외환 보유고 3조 달러의 1.3%에 해당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유출 규모는 101억 달러, 179억 달러, 114억 달러에 해당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죠. 2017년부터 했으면은
중국 정부에서 암호화폐 제재가 굉장히 강화되고 ICO 금지하고 거래소 금지하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해서 중국에서 전부 다 암호화폐 자산들이 디지털 자산들이 해외로 유출된 것들은 당연한 이제 결과였던 것 같고요. 단지 공신력 있는 AML 쪽 연구 보고서를 중국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받아들일지 그것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충분히 내성이 강화가 되어 있고 가격에는 그게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길 거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되고 특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바로 국제 정세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란이 오늘 보복에 들어갔죠. 자, 이란이 오늘 아침 일찍 이라크에 있는 미국 기지 두 곳을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 되면은 주식값은 떨어지죠. 시장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주식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금들은 이제 안전자산을 찾아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금값이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채권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 자체가 중동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름값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일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비트코인 가격이 금하고 커플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뭐 평상시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금값에 꼭 커플링이 됐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은 불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안전자산이 올라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은 비트코인 자체도 디지털 금으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시선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위해서 제가 전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의 자산은 조금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더 많은 것을 세상이 잃어버리는 거고 더군다나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쟁은 정말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로서 시장을 읽어내는 능력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뭐 전쟁 나라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까지는 뭐 자제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에는 미국 기지를 공격을 했지만은 다음 대상 자체가 이스라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게 되면은 이란의 추가적인 군사 대응이 또 일어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더 펼쳐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꾸준히 관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란 같은 경우도 한때는 친미 국가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반미 국가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석유가 있었고 그 석유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중동 지역에서 본인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적 쇼들을 했던 게 그 역사 안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하도록 할게요. 뭐 어찌됐든 전쟁이라는 국제 정세 자체가 비트코인 자체를 금과 함께 안전자산으로 인정하는 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암호화폐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허브 창업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난이도 폭탄 자체가 또다시 지연될 수도 있다. 이더룸 2.0 개발 중 난이도 폭탄이 다시 한번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콘스탄티노블과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드포크 때 난이도 폭탄 도입을 12개월 미뤘지만은 해당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무효빙하 하드포크로 블록 400만 개에 대한 난이도 폭탄을 다시 한번 지연했으나 블록 생성 속도가 예상보다 단축되면서 난이도 폭탄 도입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이더룸 2.0 개발 기간 중 또 한 번의 난이도 폭탄 지연을 고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자, 제가 생각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조금 틀린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POW 방식에서 이제 POS 방식으로 스테이킹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죠. 채굴 방식에서. 그리고 한동안은 POW 방식과 POS 방식이 겹쳐서 뭐 데이터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POW에서 난이도 폭탄이 이제 그 감행이 되면은 난이도 폭탄이라는 것 자체가 난이도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난이도를 이제 올리는 거고, 자, 난이도를 올리면 채굴이 어떻게 돼요? 채굴이 힘들겠죠. 그래서 POW 채굴기를 돌리는 채굴업자들이 아무리 채굴기를 돌려도 보상 자체가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POW에 있으려고 하질 않겠죠. POS로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POW 자체를 POS로 넘기려는 이 과정 중에 하나가 난이도 폭탄이란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하드포크 했을 때부터 해서 콘스탄티노블이나 아니면 상트페르트부르크나 이런 걸 할 때도 이 난이도 폭탄을 프로그램상 합의 알고리즘 안에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연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POS 이더리움 2.0 개발 자체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 폭탄을 집어넣는 것을 지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월달에 들어서 뷰어빙화 하드포크라는 걸 했는데 이때도 난이도 폭탄 자체를 집어넣지를 않았어요. 할비 알고리즘 안에 이걸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기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여기서 증가를 합니다. 정확한 퍼센트지는 잘 모르겠는데 3%에서 4% 정도 수준으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을 증가했기 때문에 채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하드포크 할 때 그 난이도 폭탄 자체를 몇 번째 블럭까지 뭐 이런 형태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채굴 속도가 빨라져 버리다 보니까 그 블럭이 이제 더 빨리 오는 거죠. 난이도 폭탄이 지연됐던 이제 그 블럭 자체가. 자, 이더리움 2.0이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난이도 폭탄이 들어가 버리면은 POW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하드포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지 큰 뉴스는 아닙니다. 올해 들어서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거고, 뭘 성공했니, 뭘 실패했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어느 순간부터 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이것도 미국 이란 소식이죠. 무력 충돌에 의해서 금하고 유가 안전자산들이 급등했다는 소식이고요. 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이제 올랐고 4.67% 올랐고요. 자, 그리고 금값 자체가 1.52% 올랐고,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이죠, 환율. 자, 대표적인 안전 통화인 일본 엔화 역시 달러 엔 환율이 0.59엔 하락해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갱신했다. 자,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돈 같은 경우도 안전한 돈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으로 치부되지만은 여기에서 엔화마저도 떨어지는 거죠. 달러 대비해서. 달러가 더 안전한 자산이라 보기 때문에 달러가 더 올라가는 이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이제 원에 비교해서 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해외 출장이 잦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달러 환전을 조금 더 많이 해놓고 가지고 계시는 것도 뭐 사소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이제 호주나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나가면서 환전을 하고 남은 금액들이 좀 그래도 나름대로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안 바꿨습니다. 한국 와서 안 바꾸고 전부 다 달러로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큰 돈들은 아니지만은 자,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투자를 하루 이틀 할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암호화폐 쪽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투자 시장 쪽으로도 이제 눈을 돌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환 시장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 쪽에서 수익을 다 내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이동한 게 전부 다 금하고 이렇게 이제 외환 시장 쪽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암호화폐 쪽에도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확실히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자체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 하고, 지금 현재 부동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먹거리로 넘어가더라고요. 조금 안전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이 머리까지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왼쪽 어깨 부분에서 많이들 매도를 하고 또 새로운 먹거리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기다리더라고요.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더라고요. 자, 머리에서 팔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한번 봤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오더라도 팔지를 못하더라고요. 자, 안전하게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왼쪽 어깨에서 파시는 거고, 머리를 확인하고 오른쪽 어깨에서 팔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은 같지만은 머리를 봤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에서 못 파시더라고요. 또 머리를 봤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 성향에 따라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 경험을 통해서 본인들이 수익을 내는 습관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패턴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수익 내고 얼마 딱 이렇게 부자가 되고 나서 나는 다시는 투자는 안 됩니다. 이것도 도박에 가까워 가지고 어딘가에 다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는 습관, 나의 매매 패턴을 항상 복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뒤를 되돌아보고 내가 여기에서 왜 이렇게 했었지, 왜 이렇게 판단했지, 왜 여기서 내가 성공했었지, 왜 여기서 실패했었지, 그거에 대한 복귀를 해야지만이 다음에 보다 더 성숙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식 같은 경우도 이런 대미 공습에 급락 출발을 했었네요.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가 1.1% 정도 떨어졌고, 그리고 코스닥이 3.39% 떨어졌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03%, 거의 영향이 없죠.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42%.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든 나스닥이든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문제 생겼을 때도 하락했지만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전쟁이 난다 해도 미국에서 나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전쟁이 난다 해도 미국에서 나는 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 문제는 크게 영향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란 쪽에서 원유를 가져오는 나라 쪽에서는 완전히 이야기가 틀릴 겁니다. 중국, 인도, 한국, 터키 이런 형태로 2017년 자료이지만은 한때 한국이 이란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했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자, 물론 현재는 이란산 원유를 0배럴을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도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수입을 안 하는 이유 자체는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입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란산 원유 쓰지 마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019년도 상황을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 수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웨이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때 이란에서 원유를 수입한 순위로 2017년도 3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한 9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가 굉장히 작다. 이란에서 가져온 물량 자체는 굉장히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네요. 자, 이란산 원유는 어차피 제재로 인해서 국제 원유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적어서 심각할 정도의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전쟁 상황으로 치닫거나 이란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버릴 경우에는 원유값 상승폭이 커지거나 상승 상태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 이 용어도 하나 이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동 쪽 사진을 보면은 이란이 있고,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이 있고, 쿠웨이트 있고, 바레인 있고, 카타르 있고, 아랍에미리트 있고요. 여기에서 페르시아만하고 오만만 이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기가 굉장히 넓지가 않아요.
이 좁은 곳으로 해서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원유를 수입하는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였죠. 근데 결국에는 여기를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란이 여기를 통제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예. 작년 6월 달에도 여기서 그랬잖아요. 유조선 여기서 2대가 서로 피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만해 쪽에서 뭐 피격을 당했다고는 하는데 여기 근처일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피격을 했니 아니면은 미국이 그 각본을 짰니,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국이 피격해놓고 이란에게 덮어 씌우는 거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뭐 어찌됐든 이란 쪽에서 이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세계 경제에 뭐 좋은 영향은 끼치지 않을 거고, 특히 이쪽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좋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주식이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다른 나라의 주가는 떨어지겠지만 미국의 주가는 이제 관찰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은 11월 달에 트럼프가 중간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모든 지수 자체를 좋은 형태로 끌고 가야 되는 이제 상황들이 될 겁니다. 뭐 그런 상황들은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싱가포르 거래소 코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고객 자산을 동결을 했답니다. 일각에서는 스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COSS 코스가 23억 5,740만원 규모의 고객 자산을 한 달간 임시 동결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약 20만 명 투자자 자산에 해당되는 거고요. 거래소 시스템 전반에 걸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한 달 동안 거래 인터페이스 및 API 이용을 중단할 것이며 거래소 자산을 신규 핫 월렛으로 이전시킬 전망입니다. 자, 뉴스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죠. 뭐 한 달 후에 뭐 찾으면 되지, 뭐 불편한 건 있지만은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것을 스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중에는 이제 거래소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경험이 대부분 없으실 거예요. 제가 거래소 한 50군데 정도를 사용해 본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안 좋은 이제 결과가 있었던 거래소입니다. 뉴질랜드 거래소고 크립토피아 거래소인데 결국에는 해킹을 당했고 파산이 됐고 거래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어디다 하소연할지도 몰라요. 그냥 자산을 날린 겁니다. 자, 작년 이야기예요. 크립토피아 측에서는 보안상의 문제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다고 성명을 내고 거래소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파산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가 없었죠. 피해 금액은 최대 180억 원에 육박합니다. 자, 이후에 3월 중순경에 크립토피아는 암호화폐 입출금 업무를 제외한 모든 또 운영을 재개합니다. 자, 해킹 당하고 다시 운영을 재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입출금 업무는 또 안 돼요. 그리고 5월경에 가서 파산 신청을 해버립니다. 끝난 거예요. 여기 사이트도 없어가지고 제가 뭐 여기 뉴질랜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여기다가 소송을 할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거예요, 방법 없어요. 국내에서도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돈을 이제 환불을 받았지만은 특히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가 법적인 절차를 밟을 뭐 그럴 엄두가 아예 안 나죠. 국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검찰에 가서 자료 첨부하고 뭐 시간은 오래 걸리고 뭐 하지만은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디다 하소연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이건 아예 밟을 수가 없다고요. 진짜 해킹을 당해서 저렇게 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아예 해킹 당했다고 하고 재산 뭐 다 빼돌리고 그리고 몇 년 살고 바디상 세우고 충분히 이것도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거래소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코스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를 뭐 아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거래소 사용하는 게 굉장히 위험천만하다.
가능한 믿을만한 거래소 사용하고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있네요. 신채권 왕인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수익률이 평이할 전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 변동폭은 있지만은 결국에 큰 상승폭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글로벌 금융업계에서 신채권왕으로 불리우는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탈 최고 경영자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식, 채권, 비트코인 등 주요 투자 자산의 가치가 크게 오른 데 비해서 올해는 수익률이 평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이슈로 번덕스러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금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을 권장합니다. 자,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일단 반감기 이전하고 반감기 이후하고 상황을 달리 볼 겁니다. 일단은 반감기까지 기다려서 변동성이 나오기를 기다릴 거고, 변동성이 나오고 나면은 이 시기에 가서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을 시도를 하려고 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에 대한 그 리밸런싱도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시도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반감기 때 가서 시장이 반감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하는 거고, 그 이전에 많은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그 시장 상황을 보고 리밸런싱을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가서 시장을 다시 한번 몇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시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대선에도 출마한다고 한 존 메가피가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자, 미국 의원들에게 도발성 트윗을 날렸다고 합니다. 미국 의원님들께 자신의 모든 계좌 기록을 블록체인에 기꺼이 기록하겠습니까? 1분 1초 매시간 자금의 입출금 상황을 디지털화해서 미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당신의 자금을 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싫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기록하겠어요? 자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자금을 쓴 모든 기록을 모든 국민이 본다는 것은 내 생활이 계속 오픈되어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뭐 먹고 몇 시에 뭐 했고 이걸 다 오픈해서 다 봐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할 이유도 없고. 블록체인 자체가 이 세상을 많이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많이 활용될 것도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모든 것을 블록체인에 기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굳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는 굉장히 의미 없는 논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금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나가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조금 의미 있는 정치 활동들을 더 해줘야 되는데, 자꾸 말장난하고 본인들 네임 밸류 올리고 이런 부분들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자, 리브라 협회 부회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인 리브라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자산 클래스의 일종으로 결제 수단이 아닙니다. 자산 클래스라는 것은 이제 금에 비교하는 거죠. 결제 수단이라는 것은 돈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고요. 경제 이동성의 최하단은 결제에 대한 접근이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단지 결제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추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리브라 협회는 기업 간 컨소시엄이다. 리브라는 은행 서비스를 누리지 못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협회 내 기업은 각 노드를 운영하지만은 이는
기존 협회 멤버가 승인한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다. 기존 금융보다 탈중앙화 됐다고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준하지는 못한다. 자, 리브라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리고 탈중앙화 된 게 아니라 중앙화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스스로 했네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의 자산 클래스의 일종의 결제 수단이 아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비트코인이 금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자산에 해당된다, 이 말에는 동의를 하고요. 결제 수단이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9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나중에 1억이 되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결제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비트를 비트로만 보실 게 아니라 사토시 단위로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 사토시가 1달러에 패깅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일종의 소설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지만은 그런 시절이 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마어마해질 거고요. 사토시 단위로 결제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올해 와서 이제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어떻게 결제를 하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로 실질적인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중간 단계에 또 스타벅스에 대한 코인이 나와서 그것으로 환전돼서 이게 결제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타벅스 자체가 실질적으로 중간 단계가 없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그러면 이건 결제 수단인 거죠. 이용 고객이 얼마 안 된 그런 업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스타벅스가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소설이라고 말씀드렸던 사토시가 1달러에 패깅되는 그런 시간대가 언젠간 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비트메인의 우지안에 관련된 소식들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잘못은 언제나 다수가 짊어진다. 장코 투안,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고 우지안이가 쫓아낸 사람이죠. 장코 투안은 언제나 누군가 자신을 떠받들고 아첨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 오히려 직원을 일삼는 충신은 멀리했다.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 또 그는 훌륭하고 우수한 절대 다수의 동료들은 난감하겠지만 선택을 해야 한다. 우수한 동료일수록 회사에 잘 모이고 또 잘 해산한다. 향후 비트메인이 더 커지게 되면 우선적으로 교우 네트워크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만약 그때 그들을 다시 불러오지 못하더라도 동료들을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인지상정이다. 앞서 우지안 비트메인 창업자는 최근 비트메인의 법정 대표직을 사임한 바가 있다. 자, 우지안이가 비트메인에 다시 들어오면서 장코 투안을 이제 밀어냈죠. 장코 투안이가 그 주식이 더 많아요. 2018년도 홍콩 IPO 때 그 서류 냈던 거 그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장코 투안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36%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지안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자체는 20%대고요. 그래서 장코 투안이가 훨씬 더 많은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주주들하고 우지안이하고 합심해서 이 장코 투안이를 아예 밀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트메인에 있어서 이런 그 SNS를 올린 이유 자체가 이제 정리해고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과거에 보면은 한번 정리해고를 했어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면서 비트메인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어가지고 정리해고를 했는데, 잘 나갔을 때는 이제 3,000명 수준까지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정리해고를 하면서 뭐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지만은 1000에서 한 1500명 정도까지 뭐 인원을 감축을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자, 그 당시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을 이제 지기 위해서 우지안이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일선에서 이제 빠져나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만간에 이제 반감기가 오니까 그 반감기 때 본인들이 예상한 이제 스케줄대로 안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원을 추가적으로 이제 감축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현재 비트메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IPO를 신청해놨죠. 하지만 이제 승인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인력 감축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서 IPO 신청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인원 감축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원 감축을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정리 해고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지한이가 비트메인에서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알기로는 지사로 알고 있어요. 비트메인이라는 회사 자체가 여러 군데 지사들이 있을 건데 이거의 한 지사도 그 우지한이가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를 해임한 거지. 이 전체적인 비트메인 큰 회사, 그러니까 비트메인 자체가 이제 캐면 제도 쪽에 이제 법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메인으로 보면은 그 회사에서는 아직 대표이사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지한이가 현재 비트메인의 전체적인 실질적인 대표이사다. 그 부분이 바뀌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표이사직에 사임했다, 그게 누군가 기업 보고서를 확인했는데 하나의 지사의 기업 보고서를 확인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지한이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지한이는 비트메인 쪽에 얼마 전에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1월 8일 17시 이전 뉴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